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일단 사연자분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사연을 보낼지 말지요. 용기를 내어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신 사연의 주인공은 30대 후반이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두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사연의 내용은 말이죠. 사연자분께서 꾸리신 가정이 아닌 다른 가족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 것 같으신가요? 가슴 한켠이 싸해지는 이번 사연.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거의 중독 수준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사연 영상에 빠져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톡톡 사연이 제 입맛에는 가장 맞더라고요. 일상에서 톡톡 사연 한 편씩 틀어놓는 것이 소소한 취미이자 재미입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써보고 싶긴 한데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쯤 세상에 이 이야기를 알려보고 싶기는 하고, 참 갈등이 되네. 저에게는 진작에 사연으로 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곳이 익명의 창고이기 때문에 그 익명성 하나만 믿고 결국은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톡톡 사연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제 욕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 두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40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기 이전, 제 인생의 첫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도 꽤 입양을 하죠. 얼마 전에도 모 배우 부부가 아이를 입양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과는 달리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한 데다가 그래서인지 남 사는 사정에 크게 관여를 안 하죠. 입양자도에 대한 인식도 훨씬 유연해졌고요. 하지만 사회 풍토가 이렇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입양이라는 건 특수한 표식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네, 저는 입양아 출신입니다. 저희 부모님 용기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7살 때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어요. 입양되기 이전의 기억들은 현재에 와선 제 기억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희미한 흔적일 뿐이죠. 사실은 지금보다 많이 어렸던 시절에는 입양 전의 날들이 꽤 기억났었어요. 드문드문 떠오르는 과거도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러 그 과거를 잊고자 애썼던 거죠. 저 스스로 입양아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던 걸까요? 무슨 심리였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제 위로는 원래 오빠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친자식 말이에요. 저는 그 오빠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 딸이 되기 전에 그 오빠는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경우였는데요. 그 사연은 임신 때문이었죠.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알자마자 두 분은 바로 결혼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셨대요. 결혼을 하셨고 그 후에 아들이 태어났죠. 아들 태어났을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부모님을 걱정시켰던 아기는 돌을 앞두고 미약한 생명을 다해버렸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지. 세상 사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 제가 앨범 속의 아기를 발견하고 궁금해할 때 엄마는 옛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때의 심정도 함께 알려주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셨다고요. 젊으니까, 그래도 살 날이 한참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두 분 다 생각은 하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일찍 떠난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쉽게 씻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모님은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가 돌보는 봉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계기로 하여서 부모님은 저를 만나게 되셨던 겁니다. 저는 어떤 미혼모가 저를 버리고 갔대요. 제가 찾으려면 어떻게든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른들은 신기해했죠. 자기를 낳아준 사람, 자기 친모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은 애들마다 본능적으로 갖고 있던데 쟤는 애가 참 특이해. 제가 별종이었나 봐요. 저는 친모를 찾아서 어떻게 해볼 그런 생각을 단 한순간도 해본 적 없었으니 말이죠. 말도 못하는 아기를 버리고 갔던 미혼모, 저희 친모가 그렇게 비정했던 것처럼 저도 감정 없이 그분의 존재를 생각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기를 쓰고 아기를 살리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끝내 아기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바로 제 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나셨던 때로부터 꼭 1년째 되던 날에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네 아빠고 엄마인 거야. 더 이상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야. 알았지? 다정하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엄마의 손길. 그 옆에서 아빠는 저에게 줄 선물을 하나름 안으신 채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부모님, 그렇게 속하고 싶었던 가족이란 울타리 안으로 전 그렇게 들어갔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양가 어르신들은 솔직히 절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게 어린 나이에도 다 느껴졌죠. 그래도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쁘진 않지만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를 두고 이렇게 중얼거리실 때도 전 다 듣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이후로도 부모님은 다시 임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대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던 아들, 그때 출산 이후로 병원에서는 둘째 가지시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부모님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셨고 동시에 고심하셨어요. 낳는 게 맞을까? 당신 몸이 너무 걱정되는데. 아빠는 염려하셨습니다. 엄마의 건강 상태 때문에요. 하지만 힘들게 찾아온 생명이라고 엄마는 저버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태교를 하는 동안 엄마는 늘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뱃속에 천사가 찾아온 건 바로 너 덕분이야. 극악의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된 기적, 바로 저의 존재 덕분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뱃속에 그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아기를 예뻐했습니다. 내 동생, 나한테도 진짜 내 동생이 생기는 거야.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학교 친구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동생 태어난다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이른 출산을 하셨고 직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제 동생을 세상에 남겨주시고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난 못 보내.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어. 난 어떡하려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는 이성을 잃고 오열하셨죠. 그 모습의 모든 순간이 저에겐 아직도 생생합니다. 완전히 넉나간 채로 엄마의 영정사진을 품에 끌어안던 그 모습마저요. 아빠, 아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우리 곁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여쭸을 때 초점이 나가 있던 아빠의 눈이 흠칫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꽉 잡으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죠. 아니, 절대 아니야. 어? 네가 아기 예뻐해줘야 돼. 네가 아기 미워하면 안 돼. 알았지? 아기는 너 동생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남기고 간 선물이야. 그러면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이상해서 괜히 툴툴거렸죠. 아기 안 이뻐요. 눈, 코, 입도 이상하고. 아직 아기라 그래. 크면 예뻐질 거야. 네가 언니니까 네 여동생 크는 거 이제 다 지켜봐줘야 돼. 꼭이야? 아빠랑 약속해. 네,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저는 아빠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저희는 이사를 했어요. 엄마의 여동생인 이모 댁과 가까워졌죠. 그래서 이모가 어린 여동생을 거의 다 돌봐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말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요. 회사 사람들 몇 명과 1박 2일로 놀러간 곳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경찰도 왔어요. 그 가운데서 어린 여동생을 끌어안고 제가 보호하고 있었죠.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자꾸 소리 질러서 귀가 막 아파. 괜찮아.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 언니랑 잠깐 밖에 있을까? 이리 와, 손잡아줄게. 응. 근데 있잖아, 언니.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맨날 내 손 잡아줬는데. 이제 아빠 없어. 아빠 안 계셔. 그러니까
아빠 찾으면 안 돼. 알았지? 아빠 보고 싶어도 그때마다 말하면 안 돼. 10번 보고 싶으면 5번만 그 얘기해야 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하니까 여동생이 투정 부리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여동생과 살기는 어렵게 될 걸 말이죠. 그래서 여동생에게 그런 당부를 남겼던 겁니다. 혹여나 자꾸 때를 써서 여동생이 미움받게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바로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됐어요. 여동생은 이모 댁에서 살게 되었고요. 아예 그 집 식구로 살았습니다. 저는 전문대에 진학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집안 어른들이 이렇게 알려왔죠. 대학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까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마. 그 이후엔 너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되도록 보는 일도 없었으면 하고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어떤 이야기인지 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눈칫밥 먹어온 세월이 얼마인데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해한다고도 말씀드렸죠. 저는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제가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말고 제대로 된 첫 직장을 잡았을 때요. 월급 타고 나서 여동생을 만나 밥을 사줬습니다. 꼭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동생이 사고 싶다고 했던 화장품도 사준 뒤였고요. 이때 여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얘가 하필 진득한 사춘기였던 겁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가 대화가 좀 엉뚱하게 튀고 말았는데요. 여동생이 금세 발끈했어요. 어차피 우리 친자매도 아니잖아.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딴 식으로 나한테 간섭하지 마. 재수없으니까. 저한테 막말을 했습니다. 여동생도 그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테고 한창 감수성 예민했을 때였고 특히 이모 댁에서 사는 동안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게 분명했죠. 하지만 이런 점들을 당시에 저는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처를 받고 말았다는 것이었죠. 너 어떻게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 나 너 안 볼 거야? 저도 울컥해서 말을 뱉고 말았는데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피식 웃는 겁니다. 그럼 보지 마. 안 보고 살면 되겠네. 누가 나 봐달래? 나 봐달라고 언제 내가 부탁이나 한 적 있어? 껴 진짜. 여동생의 말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얼른 손으로 눈가를 훔쳤는데 여동생은 그런 저를 비웃으면서 왜 질질 짜냐고 비아냥댔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는 그 후로 여동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의 생일 때 그리고 명절 때만 연락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여동생이 고3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여동생 앞으로 편지랑 선물을 보냈어요. 수험생활 힘들 텐데 잘 이겨내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버텨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언니, 나 사실은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외로워.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하고 눈물이 나. 여동생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저희 자매는 전화통화만 3시간 넘게 했습니다. 휴대폰이 막 뜨거울 정도로요. 저희는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고 나이 터울도 컸지만 어쨌든 자매였죠. 나도 있잖아. 사실은 요새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고민이다. 뭐야. 언니 연애 상담 필요한 거였어? 남자친구 있었던 거야? 대박이다. 어떤 사람이야? 여느 자매처럼 이성에 관한 대화도 나누었고 말이죠. 저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직장 동료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이였어요. 집에서 자꾸 결혼하라고 채근한다면서 부담돼 미치겠다고 말하던 남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나 하면서 멋쩍어 하던 그런 남자랑 설마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실부모했다는 저의 배경을 듣고도 흔쾌히 그 집안에서 그러면 뭐 어때? 사람 됨됨이만 괜찮으면 상관없지. 괜찮은 여자라면 어디 잘 만나봐.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부터 결혼할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남편하고는 4계절을 같이 지내보고 나서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저의 배경을 시댁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했죠. 저 결혼할 때 여동생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이때 여동생이 저한테 정말 처음으로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언니는 언니 친부모님 안 찾고 싶어? 궁금하지 않아? 글쎄. 별로 안 궁금해. 그리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내 가족으로는 네가 있잖아. 이젠 내 남편도 생겼고 시댁 식구들이 내 식구야.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여동생이 좀 놀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게. 결혼하면 가정이 생기는 거네. 나만의 가족이 생기는 거야. 여동생이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그때 표정이 마치 꿈꾸는 것 마냥 몽롱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나중에 회상해보니까 여동생은 결혼에 대한 로망을 그런 식으로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모 가족과 함께 살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을 테죠.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가까운 다른 친척도 딱히 없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는 자기 친언니도 아니고 여동생이 자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웠을까요? 그 점을 깊이 헤아려 주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여동생과 사는 지역이 꽤 멀어졌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여 저도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 낳고 살다 보니까 또 온통 정신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소식은 제가 들은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사진을 통해서 몇 번 봤었고요. 뭐? 그때 그 남자가 아니라고?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하겠다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이요. 결혼하는 건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작에 헤어졌던 건데 제가 몰랐던 거냐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할 남자는 꼴랑 6개월 만난 상대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여동생 나이가 고작 25살이었거든요. 너무 갑작스러운 것도 그렇지만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네 나이에 굳이 이렇게 결혼을 서두른다고? 무슨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아니야, 언니. 난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이미 확실하게 마음 정했어. 꼭 결혼할 거니까 언니도 축하해줬으면 해.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여동생의 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정과 말투, 임하는 자세를 보고 제가 설득하는 건 소용이 없겠다는 걸 알아차렸죠. 어차피 안 될 설득, 괜히 해서 자매 우위를 망치지나 말자 싶었어요. 하긴 그래. 내가 무슨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 애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겠어.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야지. 어쩌면 이르게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더 좋은 길일지도 몰라. 여동생에게 아낌없는 축하 인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동생과 결혼한 남자, 저의 제부 말이에요. 여동생보다 2살 많아서 28살이었고요. 위로 형과 누나가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막둥이라 형 누나랑 차이가 좀 있는지라 그 2사람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다 꾸렸다고 했어요. 여동생의 시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퇴직하셔서 쉬고 계시는데 시댁하고는 신혼집이 거리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신혼집 동네에 시댁 친척이 사셔서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여동생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면서 만족했어요. 조건만 보면 괜찮았죠. 무던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부라는 사람 첫인상이 별로였습니다. 생긴 건 그냥 평범한데 제 동생이 너무 일찍 결혼한다고 그래서 전 걱정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부가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했죠. 에이, 아니죠. 여자 나이 25? 결혼하기 딱입니다. 25 지나면 그때부터 하얀 곡선이에요. 같이 떨어지기 전에 일찍 결혼하는 게 현명하죠. 무슨 나이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자리의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싸한 예감이 들었죠. 이 사람 꽤나 별로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마냥 행복해 보였고 설렘이 가득해 보였기에 제가 초를 치진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한들 결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적당한 신혼집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땐 제가 연락을 자주 했습니다. 메시지를 거의 매일 보냈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 언니. 나 맨날 그냥 뭐 똑같이 살아. 내가 일이 있어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 언니 이제 바쁠 텐데 나한테 신경 좀 그만 써. 여동생은 저한테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에 복직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이래저래 심란할 때였거든요. 이참에 이직을 해버릴까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바빠졌어요. 그 후로는 여동생과 연락이 거의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여동생한테 저녁에 먼저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았죠. 시댁 친척의 지인분이 그 동네에서 건강원을 하신대요. 그 자리에서만 30년이라나요? 옛날 빌라 형태 건물의 1층이라고 했습니다. 뒷마당이 작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어진 통로를 이용해 제부가 잡고 들락날락하면서 건강즙을 몰래 챙겨 먹고 하나씩 다 가져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너무 창피해 죽겠어. 돈 내고 정식으로 사 먹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긴 아깝대. 굳이 왜 돈을 쓰냐면서. 근데 내가 건강원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 거야. 절대 합의된 행동이 아니었단 얘기지. 제부의 그 철없고 어이없는 행동 때문에 건강원 사장님께선 피해가 막심하신 모양이었어요. 손님용으로 개수 맞춰서 준비해놓은 것을 제부가 슬쩍 한 개 빼먹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곤란해진 적도 있었다네요. 시댁 친척 얼굴 봐서 그리고 여동생의 시아버지 되시는 어른을 봐서 그 사장님이 그냥 꾹 참고 지내오셨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부는 그냥 이곳저곳 그리고 이것저것 다 건드리고 다니는 습관이 몸이 박혀있는 사람인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 일화 몇 개를 듣고 황당해서 뭐 애도 아니고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럴 수 있었나 싶었어요. 제부한테 연락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동생 거기서 살게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네? 차양께서 뭔가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참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가 오해라는 건지. 그런데 그 후로 여동생이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제가 연락해도 미적지근했고요. 이게 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제부가 야, 네 언니한테 그걸 다 쪼르르 일러바쳤냐? 한 번만 더 그래봐. 나 그거 용납 못해. 이렇게 으름장을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몰랐었네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여동생이 힘들다고 연락 왔을 때가 몇 번 됐어요. 그러다가 대화 도중에 여동생이 언니는 일도 나가야 하고 집안 살림도 해야 하고 힘들지? 이렇게 나오면 저도 갑자기 고삐가 풀려서 막 제 얘기를 쏟아놓았죠. 저도 일상에서 복받친 게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제 얘기만 너무 떠든 것 같아서 머쓱해질 때 너는 좀 어때? 아직 아이 가질 생각은 없고?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여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죠. 그래, 잘했어. 굳이 빨리 안 가져도 돼. 제부랑 오붓하게 더 즐기면서 살아. 그래도 되겠지? 언니 고마워. 언니랑 통화하면 그래도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 저에게 고맙다고 의지가 된다고 말했던 여동생. 세상에서 유일했던 저의 여동생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겼을 때 세상을 등져버렸습니다. 저 완전히 정신 나갔었어요. 결혼기념일 때 근사한 저녁 식사 하기로 했다고 자랑했던 여동생의 모습이 엊그제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비보라니요. 저희 남편도 크게 자책했습니다. 내가 처제를 챙겼어야 했는데 등한시하면서 살았어. 내가 잘못 살았어. 아이 태어날 때도 안 울었던 철옹성, 그 남편이 자기 처제의 부고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보, 혹시 처제한테 이상한 점은 없었어? 이렇게 젊고 창창한 나이에. 저도 그 점을 궁금해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는 여동생의 비보를 듣자마자 정신이 나가서 현실을 부정하고 오열하고 그러면서도 간신히 붙잡은 이성 한 줄기로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휴대폰. 내 동생 휴대폰. 항상 휴대폰 끼고 사는 애였으니까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여동생의 휴대폰부터 챙겼습니다. 근데 그걸 찾으니까 제부가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달라고 했어요. 저는 여동생의 유일한 자매니까 당연히 유품을 확인할 자격이 있다고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마지못해 건네주는 겁니다. 휴대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직감이 들었죠. 여동생이 떠나자마자 제부도 이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여동생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숫자가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동생이 가족이었으니까요. 제가 입양되기 전 세상을 떴던 부모님의 첫 자식, 돌을 앞두고 하늘나라로 갔던 그 아기, 저에겐 오빠가 되었던 그 존재의 생일이요. 부모님은 달력에 늘 그 날짜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셨어요. 그날이 되면 밥을 반 공기만 작게 떠서 식탁에 한 그릇 더 놓곤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빠는 습관적으로 새해 달력에 그 날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셨고 작은 밥을 한 그릇 더 준비하는 건 제 몫이었죠. 그걸 보며 궁금해하는 어린 여동생에게 제가 알려줬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에게 아주 중요한 날짜야. 그러니까 너도 꼭 기억해둬야 해. 저희 자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오빠의 생일 5월 20일. 휴대폰 비밀번호는 0520이었습니다. 여동생이 휴대폰 잠금이 풀렸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어요. 휴대폰에 남아있는 여동생과 제부의 카톡 대화, 그리고 여동생이 메모장에 남긴 일기들을 토대로 전 1년의 일들을 구성해냈습니다. 첫 시작은 이것이었어요. 제부가 회사 신입하고 바람이 났던 겁니다. 같이 숙박업소 가서 카드를 결제했다가 여동생이 알게 되었죠. 이때가 두 사람이 결혼하고 반년도 안 된 때였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제부가 고등학교 동창회 나갔다가 거기서 동창하고 눈 맞았습니다. 이걸 알게 돼서 여동생이 난리가 났었죠. 제부랑 죽도록 싸운 거예요. 이때부터 제부의 폭언도 이어졌습니다. 너는 참 질리는 매력으로 가득한 여자야. 어? 25까지만 괜찮았어. 그런데 26되니까 별로인 것 같네. 확 그냥 폐기 처리해줄까 보다. 일찍 부모를 여인 여동생의 상처를 건드리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없는 게 사랑받고 자란 척을 왜 이렇게 하냐? 네가 태어나서 네 엄마 세상 하직했다며?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든 부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제부는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 이혼하고 싶다는 여동생에게 제부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혼하면 아버지 손에 나 죽어. 그러니까 시간 좀 끌고 나중에 해줄게. 그러고 나선 다른 여자와 또 놀아났죠. 또 그걸 알게 된 여동생이 차라리 죽고 싶다고 울부짖었는데 그런 자기 아내를 보며 제부는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그래? 죽고 싶다면서 말만 하고 왜 실천은 안 하냐? 지칠 대로 지쳐있던 여동생은 그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저는 제부, 아니 그놈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짐승 새끼만도 못한 괴물. 네가 내 동생 죽인 거야. 내 동생 살려내. 당장 살려내. 저한테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으니까 그놈이 발끈하더군요. 지 여동생 이때까지 방치하고 모른 척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셔? 자매 간의 정이라도 있긴 했나? 어? 무슨 정의에서도 흉내라도 내고 싶은가 본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 뭐라고? 잘못했다고 빌진 못할 망정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그래, 뭐 있겠지. 그런데 잘못한 게 있었을지언정 그게 죄는 아니었어. 난 사랑으로 결혼한 남자고 사랑하는 와이프 잃은 천하의 불쌍한 놈이야. 저절로 이 미친놈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그냥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딴 놈이 제 여동생의 장례식장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역겨웠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너한텐 내 동생 영정 앞에 서 있을 자격 없어. 지금 당장 꺼져버려. 나가라면 나가줘야지. 후회하지 마셔. 다시 나 부르는 거 아니지?
본색을 드러낸 그놈은 낄낄거리면서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주저앉아서 반쯤 정신이 나갔을 때였습니다. 아가, 아직까지 밥 한 술 한번 뜨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게냐? 시아버지께서 찾아오셨어요. 무릎 수술을 크게 받으신 시어머니 때문에 경황이 없으실 시기였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장례식장에서 절 보시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남편이 저랑 같이 본 여동생의 휴대폰에 있던 내용들을 시아버지께 다 알렸다네요. 결혼 전부터 당신의 며느리에게 늘 다정다감한 분이셨지만 저는 공경을 다해야 한다는 핑계로 조금 어렵사리 대해드리면서 살았어요. 적당히 거리감 유지하고 싶었던 게 저의 부끄러운 본심이었겠죠. 아버님, 아직은 제가 입으로 뭐가 넘어가질 않아서요. 저 그냥 두세요. 제가 그렇게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시고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듯해 보였던 시아버지께서 잠시 후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놈 새끼 가만 안 둔다. 경찰로 오랜 세월 살아온 그 공로를 발휘해 볼 거다. 아가, 내가 피같이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돈 아가씨의 원한을 풀어주마. 제가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그놈의 언쟁을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셨던 분들에게서 내용을 전달받으신 것이었어요.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래도 왠지 위로가 되는 것 같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 여동생의 시댁 식구였던 분들도 오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다들 비통하게 계셨죠. 그때 심정으론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평범해 보이는 집안에서 그놈 같은 별종이 튀어나왔는지 궁금했네요. 여동생은 그놈을 이렇게 묘사했었죠. 집에서 막내라고 오냐오냐 잘못 자란 탓인지 사람이 너무 가볍고 늘 유유자적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여동생이 그렇게 떠난 뒤로도 그놈은 또다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딱 걸리고 말았죠. 그놈을 혼내주려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필두에는 저희 시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한량 같은 기질을 지니고 있었던 껄렁하던 그놈이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꾸고 다녔다는데요. 전직 경찰이셨던 시아버지께선 그걸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놈한테 돈을 못 받고 쏘가리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장 법의 힘을 빌리라며 조언을 몰래 날리셨더군요. 그리고 전 동료분들에게 연락해서 그놈의 동향을 캐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이 구린 놈은 뒤도 구린 법이었나 봐요. 여기저기 자잘한 사기란 사기는 다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주제에 새치어는 잘 놀리고 장괴는 있어서 교묘하게 지금껏 제대로 걸린 적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결혼 운운하면서 거짓으로 여자들 속이고 돈 뜯어먹은 뒤 도망간 적도 심지어 몇 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작 그런 저질한테 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잘못 걸려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세상을 저버렸다니 정말 피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 발겨지는 고통이 들었습니다. 아가, 이제 그 사람의 탈을 쓴 괴물 새끼는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놈에게 그런 추악한 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재차 충격받은 저에게 시아버지께선 비장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전에는 부족하고 못난 언니를 뒀던 제 여동생이었지만 아버님으로 인해서 일말의 다행을 느낍니다. 저는 진심으로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경찰로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부탁하신 적 없으셨던 게 바로 시아버지였대요. 그러신 분이 퇴직 후 중요한 일이니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시아버지와 가까웠던 분들의 마음이 바로 움직였나 봅니다. 천하의 쓰레기 사기꾼 놈이 자신을 조여오는 포위망을 피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재벌은 남 못 주고 또 건강원에 몰래 드나들다가 주거침입 제목을 쓰게 된 것은 물론 각종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꾼 범죄자가 된 그놈은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등쳐먹고 거짓 정보로 남의 돈 잃게 만들고 남의 인생 가지고 장난질하며 저급하게만 살아왔던 것의 대가였죠. 배짱 좋게 그 와중에도 이직을 준비했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가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럽게 산 놈, 사기죄 합의금으로 빈털터리가 되어 재기불능이 되든지 실형을 살게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끝이다. 그놈은 사기죄 혐의 때문에 이직이 불발됐죠. 당연한 얘기였지만요. 제발 일부 변제라도 해줄 테니까 합의만 해주세요. 저 이대로 인생 종칠 수 없습니다. 눈 돌아간 그놈이 울고불고 하며 합의하러 난리가 났었다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사기로 갈취했던 돈만 거의 8천만 원에 이르더군요. 너무나도 큰 액수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기 행각을 버려놓고 잘도 태어나게 평범한 사람인 척 살아가면서 제 여동생을 건드렸을 거 생각하니까 토악질이 치밀었어요. 진작 질이 나쁜 놈인 걸 알았을 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 결혼 내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을 마를 날이 없게 후회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나서주지 않았다면 이 추악한 전말을 몰랐을 것이란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지기도 했어요. 그놈은 자기 가족들한테서도 버림받았고 저에게 애가 타도록 연락을 해댔습니다. 저의 시아버지께서 전직 경찰이셨고 떠난 제 여동생을 위해 움직이셨다는 걸 알고는 덜덜 떨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빌더군요.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진심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놈인데 뒤늦게 생겼으리라고요? 이미 제 여동생은 이 세상에 없는데 사과가 다 무슨 소용인가요? 내 동생은 억울하게 떠났는데 이제 와서? 그럼 위령제라도 지낼까요? 제가 사비로 부담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같이 통화를 듣고 있던 남편이 윽박질렀죠. 위령제? 너 이 새끼야. 네 앞으로 저주 내리는 부적 쓰기 전에 그 입 다물어라. 가만 안 두겠다면서 남편이 화내니까 그놈이 꼬리를 말고 더 설설 기었습니다. 겨우 이딴 놈 때문에 내 여동생이... 진짜 가슴이 찢어 발겨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사기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고 혼이 쏙 빠지게 살던 그놈은 결국에는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된 걸 알자 여동생이 떠올라서 전 눈물부터 났는데 한편으로는 일말의 위안이 되기도 하더군요. 더럽게 살았던 그놈을 응징해내신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가, 혹시라도 차후에 이걸로 너에게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약속하마. 나랑 막역한 녀석들이 아직 현직에 깔려있어. 난 끝까지 그놈을 주시할 거야.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동생이 있는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게 됐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 며느리잖냐.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린 당연한 거다. 시아버지께서 차분히 해주신 말씀에 정말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 저는 태어난 직후에 버림받았던 생명이었지만 좋은 가정을 만났고 그 가정이 원치 않게 갈라진 다음에도 결혼을 통해 또 한 번 좋은 가족들을 얻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렸고 남편과도 더욱 애틋해졌어요. 여동생은 이런 사연 얘기를 좋아했어요. 수필 책들도 소장하고 있었죠. 저 사연 써봤다고 여동생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사실은 이 글을 써본 거예요. 나만 보는 글로 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곳에 내 사연 신청했어. 이렇게 말하면 여동생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제잘거릴 것 같아요. 없는 실력으로 쓴 글 마무리를 하려니까 가슴이 시큰거리네요. 오늘 밤 저의 꿈속에는 여동생이 부모님과 나와줄 거란 예감이에요.